오늘 며느리가 내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오늘도 부탁한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부탁이라는 두 글자 뒤에 마침표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마침표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기는 감정을 느꼈다.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이라는 의미로 느껴졌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두려웠다. 손주가 귀여운 것은 사실이다. 손주의 작은 손이 내주름진 손등을 잡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실감이 난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지 기관이 아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나는 아침부터 된장국을 끓였다. 손주가 미역국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된장국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 소금은 줄이고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렸다. 나는 내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늘 혼잣말을 한다. 혈압약을 먹은 지 10년이 넘었다. 의사는 염분을 줄이라고 했다. 나는 환자이며 보호자이기도 했다.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손주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로는 나를 달래지만 현실의 하루는 늘 계획과 다르게 흘렀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가방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회사에 어린이집 같은 배려는 없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숨을 가쁘게 쉬며 집안을 스캔했다. 장난감이 제자리에 있는지, 기저귀가 충분한지, 젖병이 깨끗한지 확인했다. 며느리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오후 병원 예약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며느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갔다 오면 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그 말 뒤에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그 빈자리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손주는 내 무릎 위에 앉아 귀 뒤에 붙은 머리카락을 만졌다. 손주는 장난감 자동차를 잘 굴렸다. 나는 그 작은 차가 거실 바닥을 가르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다독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시계는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병원 예약을 취소할지 고민했다. 정기 검진이었지만 미루다 보면 어느새 큰 병이 되는 경우를 여럿 봤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순자 언니가 그런 경우였다. 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몇 번이나 병원을 미뤘다. 어느 날 쓰러져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수술만이 답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언니는 걸음을 절뚝이며 나에게 말했다. 미루는 습관이 병을 키운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그런데도 나는 전화를 들고 예약을 한 주 뒤로 미뤘다. 상담원은 일정이 빼곡하다며 다음 주 같은 시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는지 물었다. 며느리는 회의가 길어져 늦을 것이라는 답을 보냈다. 이모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덧붙었다. 며느리가 말한 이모는 나를 뜻했다. 나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 속 이모라는 글자가 내 이름처럼 익숙해지는 게 소름 끼쳤다. 나는 며느리에 대해 불만을 누적시키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이의 엄마이고 아들의 아내이다. 가족을 가족으로 묶는 것은 혈연만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늘 믿어왔다.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현실을 변명하는 좋은 명함처럼 쓰였다. 나는 명함이 되기 싫었다. 손주는 낮잠을 거부했다. 이유식을 먹이다가 내 손목이 갑자기 저려왔다. 칼로 도마를 오래 두드린 듯한 묵직한 저림이었다. 혈압이 올라간 건 아닌지 불안했다. 나는 크게 숨을 쉬었다. 창문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고 손주에게 작은 책을 건넸다. 손주는 책장을 몇 장 넘기더니 금세 지루해했다. 아이는 집안을 탐험하는 탐험가였다. 긴장을 풀 수 없는 탐험이었다. 전선을 치우고 모서리에 붙인 보호대를 다시 눌러붙였다. 나는 냉장고 문에 기술된 응급 연락처를 눈으로 더듬었다. 며느리가 써붙여 놓은 숫자들은 번쩍이는 반사 필름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 숫자도 지금 내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손주는 달리다가 넘어졌다. 손바닥에 작은 붉은 자국이 생겼다. 손주는 울음을 크게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아이의 울음은 금세 잦아들었다. 하지만 내 심장 박동은 계속 흔들렸다. 나는 소파에 잠시 기대서서 아이에게 새 양말을 신겼다.
아이는 금세 다시 웃었다. 아이의 웃음은 구름 사이로 나오는 햇빛 같았다. 그러나 그 햇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아이의 과일을 깎았다. 칼끝이 사과의 붉은 껍질을 가르는 순간 내 생각은 며느리의 문자로 흘렀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를 끌어당겼다. 오후 5시가 다가오자 나는 현관문 소리를 엿듣는 습관을 가졌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마다 몸이 긴장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나에게 내일 아침에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내 속에서 단단하게 쌓였던 말들을 꺼내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말했다. 나는 안녕이라는 인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내 마음이 인사를 거부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무릎이 저리고 어깨가 굳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내 삶의 시간을 다른 이의 당연한 일정표 속에 집어넣고 있는가? 나는 왜 내 이름이 사라지고 이모로만 불리는가?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대답을 미뤘다. 미루면 언젠가 사라질 것으로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밤에 전등을 끄고 누웠다. 천장의 회색 빛을 바라보며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눌렀다. 관절에서 조용한 통증이 퍼져나왔다. 나는 내 몸이 낡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낡아가는 몸에도 목소리는 있었다. 그 목소리가 오늘 처음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 이 문장이 내 귀 옆에서 나지막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문장을 다시 말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 어떤 말은 10번쯤 연습해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온다. 나는 그 연습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았다. 오늘은 병원에 꼭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다. 나중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발등에 물을 잠깐 묻히는 수준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나는 며느리의 숨소리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기류를 읽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건강해야 손주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통화는 건조하게 끝났다. 나는 내 심장이 유난히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나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외투를 꺼냈다. 외투 속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이 나왔다. 영수증에는 지난달 약국에서 산 파스와 보습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삶의 지출이 파스와 보습제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젊을 때는 아이들 학원비와 식비와 전기세가 내 지출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통증과 건조함을 달래는 구매가 전부였다. 나는 나의 소비를 책임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내 책임은 내 몸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유지가 막막할수록 나는 타인의 일을 도맡았다. 타인의 일을 도맡을수록 내 몸은 더 고장났다. 이 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내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손주를 봐주느라 무릎이 나갔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어린이집이 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시대의 형편을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았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나는 내 얼굴이 오랜만에 내 표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볼펜과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나는 내 하루를 세 줄로 정리했다. 첫째, 약 먹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적었다. 둘째, 손주를 맡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적었다. 셋째, 손주를 맡기 어려운 상황을 적었다. 노트에 적힌 문장들은 내 마음의 경계가 되었다. 경계는 벽이 아니었다. 경계는 문이 달린 담장과 같았다. 열고 닫는 기준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그 경계 앞에 작은 문패를 달았다. 건강과 존중이라는 두 단어를 적었다. 나는 내 삶에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그 문패와 함께 맞이하기로 했다.
나는 내일 아침 며느리에게 이 노트를 보여줄 생각을 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림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두 감정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그었다. 나는 창틀을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커피를 내려 컵 2개를 식탁에 올려두었다. 한 잔은 내 것, 한 잔은 며느리의 것이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노트를 손에 쥐고 현관으로 갔다. 며느리는 오늘도 급한 얼굴이었다. 아이는 얼굴이 환했다. 나는 아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날카로운 마음을 둥글게 깎아내렸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해야 할 말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식탁으로 며느리를 안내했다. 며느리는 시간을 확인하며 곧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혈압약과 운동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나를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다. 며느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며느리는 내 말을 오해할까봐 바로 설명을 덧붙였다. 내가 손주를 아끼는 마음과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은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둘은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나는 노트의 2번째 줄을 가리켰다. 내가 손주를 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로 전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요일 오전에는 병원 재활운동이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전날 저녁까지 알려주면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가능함과 불가능의 사이에 확실한 다리를 놓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며느리는 회사 채팅방에 남겨진 말들을 읽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내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무게를 더했다. 나는 노트의 3번째 줄을 읽어주었다. 손주 안전과 내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병원에 가고 부모에게 즉시 알리겠다고 적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추가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적당한 비용을 정해 서로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자고 적었다. 나는 이 문장을 말하는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관계가 휘청이는 장면을 여러 보았다. 하지만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내 시간과 노동은 값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며느리의 시간과 노동도 값이 있다고 말했다. 서로의 시간을 공평하게 대우하자고 덧붙였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내 눈을 보았다. 며느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돈을 원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나는 돈을 원한다기보다 원칙을 원한다고 답했다. 원칙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안전벨트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며느리는 어제 팀장이 야근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돌봄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침이 먼저 묻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피로를 읽었다. 피로는 때로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둔해진 마음은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며느리의 고단함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픔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 병원 예약표를 보여주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일정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표를 보더니 놀란 얼굴을 했다. 며느리는 나의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나는 그동안 통증을 쉽게 말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이 짐이 될까봐 삼켰다. 그러나 삼키는 일은 결국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왔다. 며느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손으로 컵 가장자리를 문질렀다. 나는 며느리의 손길에서 불안정한 마음을 읽었다. 나는 덧붙였다. 우리 둘이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회사 제도든 지역 돌봄이든 알아보자고 말했다. 나 혼자 맞는 방식은 오늘로 끝내자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렀다. 며느리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는지 아들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 뒤에 어색한 침묵이 따라왔다. 아들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동료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팀장이 눈치를 준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아들에게 부탁했다. 회사 이야기로 모든 문제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 집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고개 끄덕임은 다짐인지 습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우리는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나는 주민센터에 오래 가보지 않았다. 자동 발권기에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안내해주는 직원이 친절했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문의하니 신청 절차와 시간제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지역마다 대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했다. 중요한 것은 내 어깨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지원 여부를 떠나 돌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는 어린이집도 다시 알아보기로 했다. 만세가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원장은 설명했다. 일시 보육을 쓸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길 때마다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일정의 가변성이 부모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느꼈다. 그러나 불안은 방치할수록 넓어진다. 좁히려면 계획과 합의가 필요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3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첫째, 회사 내 유연근무 신청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이었다. 둘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주당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셋째, 나에게 맡기는 날과 맡기지 않는 날을 고정하는 방법이었다. 며느리는 종이에 3가지를 적었다. 적는 행위는 의지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 기록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보슬비가 마스크 가장자리를 적셨다. 며느리는 우산을 내게 씌워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천천히 느껴졌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은 상대에게 마음의 공간을 준다. 집 앞에서 며느리는 말했다. 지금까지 너무 쉽게 부탁해왔다고 말했다. 부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시처럼 변해 있었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 미안함을 과거로 던져버리지 않기로 했다. 미안함은 다짐으로 바뀔 때 의미가 생긴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점검하자고 말했다. 내가 버티는 동안 너도 버텼다고 말했다. 버티는 일은 서로를 소모시킨다고 말했다. 이제는 나누자고 정리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 2번째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제목은 협약이었다. 협약이라는 단어는 거창했지만 안정감을 줬다. 협약에는 3가지 항목이 있었다. 첫째는 시간이었다. 요일과 시간대를 명확히 적었다. 둘째는 비용이었다.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작은 금액을 정하고 그 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확인하기로 했다. 셋째는 예외 규정이었다. 긴급 상황에는 사전에 정한 문장으로 요청하고 가능한 대체 방안을 함께 찾기로 했다. 나는 마지막에 사인을 적는 칸을 만들었다. 이름을 적는 행위가 서로의 책임을 선명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서두르는 발걸음이 없었다. 아이는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았다. 아들은 원격 회의 중간에 잠깐 얼굴을 보였다. 나는 협약서를 꺼내 읽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따라왔다. 비용 항목에서 잠시 멈췄지만 곧 동의했다. 아들도 동의했다. 나는 펜을 건넸다. 며느리는 이름을 썼다. 아들도 이름을 썼다.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글씨가 떨리지 않았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종이를 작은 액자에 넣어 냉장고 옆 벽에 붙였다. 눈에 잘 띄는 자리였다. 아이가 종이를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아이에게 약속이라고 말했다. 약속은 서로를 지키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블록을 더 높이 쌓았다. 높이 쌓인 블록이 잠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주는 약속대로 흘렀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아이가 왔다. 나는 미리 준비한 간식과 책을 꺼냈다. 시간을 정해놓으니 마음이 덜 불안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며느리나 아들이 정확히 데리러 왔다. 나는 그 정확함 속에서 존중을 느꼈다.
존중은 말로만 주어지지 않는다. 존중은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나는 그 증명을 하루하루 확인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다. 운동 시간을 지키자 무릎 통증이 줄었다. 잠도 더 깊어졌다.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관계는 항상 평온하게만 흐르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며느리 회사에서 긴급 부고가 생겨 야근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약속에 없는 시간이었다.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아이는 저녁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손이 많이 갔다. 내일 아침에도 일정이 있었다. 나는 협약서의 예외 규정을 떠올렸다. 우리는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문장을 정해두었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정확히 사용했다. 가능하다면 오늘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대체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신청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내일 오전 휴가를 쓰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상황의 진정성을 느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오늘만 돕겠다고 했다. 대신 내일 오전 내 운동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 고마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는 열이 올랐다. 갑작스러운 발열은 초보부모와 초보할머니를 동시에 흔든다. 나는 체온계를 꺼내 아이의 열을 쟀다. 숫자가 높게 찍혔다. 나는 침착하게 매뉴얼을 떠올렸다. 협약서에 적힌 병원 연락 순서를 따라했다. 며느리에게 바로 알리고 아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해열제를 사용하기 전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돼 있었다. 나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를 눌렀다. 상담사는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말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둥글게 두드렸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등을 받쳐주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도착했다. 며느리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를 만지고 울음을 참았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우리는 차분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은 늘 사람을 작게 만든다. 나는 의사의 말에 집중했다. 바이러스성 열감이며 수분 보충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큰일은 아니라는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병원을 나와 택시에 오르자 며느리는 말했다. 다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내가 보여준 침착함에 기대어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는 약속의 견고함을 시험한다.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는 탁자 위에 작게 접은 봉투를 올려두었다. 며느리는 이번 주 비용과 응급 상황에서 든 교통비를 정리해 담았다고 말했다. 나는 봉투를 잠시 보았다. 돈이 관계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이 명확히 오갈 때 마음의 상처가 적어진다. 나는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 회사에 유연근무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승인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무료 보육원으로 여기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그 말에서 읽었다. 끝이 있는 문장은 해방감을 준다. 오늘의 문장에는 확실한 마침표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었다. 어떤 이는 며느리와 싸워 몇 달째 손주를 못 보고 있다고 했다. 어떤 이는 무료로 아이를 봐주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더 들었다고 했다. 나는 내 노트를 보여주었다. 친구들은 놀랐다.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이렇게 쓰면 싸움이 줄겠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방법을 나눴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나 하나가 변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듯 나를 닮은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면 동네 공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세 줄을 적었다. 첫째, 기록하라라고 적었다. 기록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실을 드러내준다. 둘째, 경계를 정하라라고 적었다. 경계는 사랑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가까이 오게 만든다. 셋째, 제도를 활용하라라고 적었다. 제도는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세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 줄은 내 삶의 지도를 바꾸는데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오늘의 마침표는 분명하고 단단했다. 나는 잠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 다음 주에 작은 파도가 다시 찾아왔다. 아들이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고였다. 아들은 나를 향해 신중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약속을 알고 있지만 상황이 힘들어졌다며 한 주만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협약서의 예외 규정을 떠올렸다. 나는 코트걸이 옆에 걸어둔 액자를 바라봤다. 약속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들에게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셋이 앉아 다시 조율하자고 말했다. 긴급이 반복되면 긴급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긴급의 남용은 관계를 마모시킨다고 덧붙였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진심으로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이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시간을 맞춰 다시 앉았다. 아이는 소파에 기대 그림책을 넘겼다. 우리는 달력을 펼쳐놓고 서로 가능한 시간을 교환했다. 아들은 주말 아침 한두 시간을 자신이 전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며느리는 야근이 예상되는 날을 미리 표시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 병원 일정을 공유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내 친구와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 금요일 오전에 생겼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좋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삶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겼다. 우리는 달력에 색깔 펜으로 구역을 나눴다. 분홍은 며느리, 파랑은 아들, 초록은 나였다. 세 가지 색이 겹치는 칸은 신중하게 다시 구획했다. 일정의 그림이 깔끔해지자 마음의 그림도 선명해졌다. 며칠 뒤 나는 우체통에서 안내문 하나를 꺼냈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조부모 돌봄 교육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기본 안전, 응급대처, 발달 단계, 이해를 주제로 한 소규모 강좌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이미 아이를 키워봤는데 뭘 새로 배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예전에 아이를 키웠지만 세상도 바뀌었고 내 몸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바뀐 세상과 바뀐 몸에 맞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강의 첫날 낡은 공책을 들고 갔다. 강사는 아이를 돌볼 때의 자세와 환경 정리를 설명했다. 작은 장난감도 삼킬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으며 거실 바닥을 떠올렸다. 응급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행동 순서를 연습하면서 지난번 밤의 긴장을 복귀했다. 교육이 끝날 무렵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은 무모함이 아니었다. 준비된 마음이 주는 차분함이었다. 교육에서 만난 또래의 할머니 한 분이 내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가끔 손주 부모가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했다. 그는 돈을 받자니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받지 않자니 서운함이 쌓인다고 말했다. 나는 내 협약서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종이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말로만 약속하면 기억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종이에 적으면 감정이 덜 끼어든다고 말했다. 나는 공감했다. 글은 감정을 정돈한다. 정돈된 감정은 판단을 돕는다. 판단이 서면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웃었다. 내 안의 고립감이 조금 줄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 주 수요일 손주와 나는 시장에 갔다. 손주는 나를 끌고 과일 가게 앞에 멈췄다. 손주는 빨간 사과를 가리켰다. 나는 사과를 몇 개 골라 담았다. 상인은 내 손을 보고 말했다. 손이 거칠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주랑 놀다 보면 손이 거칠어진다고 말했다. 상인은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해야 오래 놀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인의 말이 상식 같았지만 마음 깊이 박혔다. 나는 손에 로션을 더 자주 바르기로 했다. 작은 실천이 몸을 지킨다. 몸이 지켜져야 관계도 지켜진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했다. 그는 회사에서 돌봄 관련 안내 메일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재택근무 시범팀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신청하겠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격려했다. 제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도는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든다.
열리는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집안 공기를 바꿔준다. 며느리의 시도는 우리 집 공기를 신선하게 바꿀 수 있었다. 그 주말 아침 아들은 약속대로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나는 집 안이 조용해진 틈에 요가 매트를 펼쳤다. 온라인 강의를 따라 천천히 몸을 늘렸다. 무릎을 보호하는 동작은 내게 맞춤형 처방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난 시간을 스스로 보듬었다. 스스로를 보듬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었다. 타인을 오래 사랑하기 위한 준비였다. 나는 마침표 하나를 내 호흡에 찍듯 동작 하나마다 작게 끝맺음을 지었다. 끝맺음은 마음을 정리한다. 정리된 마음은 말도 부드럽게 만든다. 점심 무렵 아들과 아이가 돌아왔다. 아이는 모래 묻은 손을 들고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아주며 물었다. 오늘은 누가 더 잘 뛰었냐고 물었다. 아이는 아빠를 가리키며 내가 더 빨랐다고 말했다. 아들은 웃었다. 아들은 내가 쉬는 동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고 말했다. 아들은 아이와의 시간이 자신을 무너뜨리던 야근의 피로와 다른 종류의 피로라고 말했다. 좋은 피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다.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때 각자가 버틸 힘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많은 집에서 실천되길 바랐다. 시간이 쌓일수록 작은 균열도 생겼다. 어떤 날 며느리는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삼았다. 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가 2번 반복되자 노트에 표시를 했다. 표시를 하니 마음이 과장되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차분히 표시를 보여주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교통체증이 잦은 시간대를 피해서 약속 시간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달력의 색깔을 조금 옮겼다. 수정은 패배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라고 나는 믿었다. 약속은 돌덩이가 아니라 나무와 같다. 날씨에 따라 가지를 조금 구부리며 꺾이지 않고 자라야 한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혼자 차를 마시다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며느리와 나 단둘이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일상 이야기, 감정, 어려움, 감사, 무엇이든 정해진 시간에 나누자고 말했다. 며느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좋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대화의 날을 정했다. 대화의 날에는 아이가 잠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오거나 혹은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둘만 남기로 했다. 고요 속에서 나눈 말들은 마찰이 적었다.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불안과 기쁨을 동시에 털어놓았다. 나는 내 몸의 통증과 두려움, 그러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을 이야기했다. 말은 다리를 놓았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서로의 땅을 밟아보았다. 낯선 흙의 촉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 달 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전했다. 재택근무 시범팀에 선발되었다고 했다.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기뻤다. 며느리의 얼굴빛이 환해졌다. 그러나 나는 들뜨지 않으려고 했다. 제도는 늘 사람을 시험한다. 시범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달력을 보며 다시 일정을 맞췄다. 재택근무일에는 내가 아이를 덜 맡아도 되었다. 그 시간에 나는 물리치료를 늘릴 수 있었다. 작은 변화가 우리 셋의 시간을 다시 정렬했다. 정렬은 소음을 줄이고 흐름을 만든다. 흐름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한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며느리는 내게 과감한 부탁을 했다. 아이의 유치원 입학 전 면접 준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웃었다. 내 세대에게 면접이라는 단어는 학교 문턱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고 며느리는 설명했다. 준비라 해봤자 아이가 낯선 어른 앞에서도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는 선뜻 수락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준비했다. 동화책을 고르고 질문을 몇 개 적고 대답을 유도하는 대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아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말은 길어지고 또렷해졌다. 아이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힘든 일도 정확히 표현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내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힘이 있는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밝아졌다. 면접날 며느리와 아이는 손을 잡고 나갔다.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문 앞에서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나는 오래 살았다. 그날 오후 발소리는 가벼웠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아이는 자신있게 인사를 했다. 나는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아이를 위한 것이었고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 역할이 분명할수록 관계는 덜 엉킨다. 엉키지 않은 관계는 덜 다친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밖 가로등 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시작은 짧은 문자였다. 부탁이라는 마침표 없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내 삶을 가로질러 무한히 이어질까 두려웠다. 나는 마침표를 찾으려고 애썼다. 마침표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내 손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나는 경계를 그었다. 나는 제도를 찾았다. 나는 대화를 제안했다. 나는 작은 비용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몸을 우선 돌보았다. 순서는 분명했다. 몸을 지키고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순서였다. 이 순서를 되풀이하며 나는 나로 돌아왔다. 나로 돌아오자 가족 안의 나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잡혔다. 나는 남에게 흔들리는 의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 발을 고르게 세운 의자가 되었다. 그 의자에 아이가 앉을 수 있었다. 그 의자 옆에 며느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 그 의자 등받이에 아들이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나는 그 상상을 마음에 품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당연함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내 삶은 나의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손주의 기침이 잦아졌다. 계절은 아이의 호흡기를 시험한다. 나는 가습기에 물을 자주 갈았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켰다. 며느리는 약속된 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보았다. 재택근무 시간에는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다. 며느리는 시간이 조금 생기자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근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에 반가움을 느꼈다. 돌봄의 축이 건강한지 점검하는 일은 가족 전체의 안정과 연결된다. 며느리의 눈빛이 전에 없이 맑아졌다. 아들의 표정도 요즘 부드러워졌다. 야근의 강도가 줄었다. 프로젝트가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시간을 지켜내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겨울 폭설이 도시를 멈춰 세웠다. 출근길이 엉망이 되었고 아이의 어린이집 대기 등록도 지연되었다. 며느리는 복잡한 얼굴로 전화했다. 급하게 사무실로 나가야 하는데 도로가 마비라고 말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로 위 자동차들이 서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아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우리 예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답했다. 나는 눈이 쌓인 계단을 조심히 쓸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수건을 감아 미끄러움을 줄였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는다. 나는 안전이 습관이 되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에서 연쇄 추돌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눈가가 촉촉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을 깊이 쉬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이를 맡아준 덕분에 무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돕는 일은 목숨을 지키기도 한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고 천천히 먹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신의 속도대로 밥을 먹었다. 우리는 아이의 속도를 기다렸다. 기다림은 좋은 훈련이었다. 누군가의 속도를 기다리는 훈련은 가족을 단단하게 만든다. 폭설이 그친 뒤 나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쳤다. 긴급상황 연락망, 지역 돌봄 인력, 야간 병원 목록이 정리된 종이였다. 나는 그 종이를 냉장고 옆에 있는 협약서 아래에 붙였다. 종이 아래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다. 응급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라는 문장이었다. 감정은 정당하지만 감정의 언어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서로를 도와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지난번 밤의 병원 장면을 복기했다. 우리는 그때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의 도로를 걸었다. 사실의 도로는 피곤하지만 안전하다. 겨울의 끝자락, 나는 오래 미뤄온 안과 검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었다. 백내장 초기라는 말이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 검진을 권했다. 수술 시기가 오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회복 기간 동안 돌봄을 분배하라고 덧붙였다. 나는 의사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바로 알렸다. 며느리는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바로 달력을 펼쳤다. 수술 가능 시기를 머릿속에 넣어두겠다고 말했다. 회복 기간에는 자신이 아이 돌봄을 조정하겠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고마움이 말로만 흐르지 않게 하려면 나도 할 일이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루틴을 지켰다. 눈을 쉬게 하는 시간, 빛이 강한 낮에는 커튼을 조절하는 습관, 독서 시간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이어갔다. 나는 내 몸을 미리 지키는 방식으로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봄이 오기 전 우리 집에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들의 직장 동료가 퇴사를 결심했고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며 잠시 아이 돌봄 일을 병행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내게 전달했다. 규칙적인 시간에 집으로 와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와 간식을 챙겨주는 도움이라고 했다. 비용은 우리가 협의해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신중했다. 집안으로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일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면담을 보기로 했다. 면담 날, 동료는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아이와의 놀이 경험, 간단한 안전 지식, 이전에 했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질문을 몇 가지 했다. 응급시 연락망, 개인정보 보호 약속 위반 시 대처 등을 물었다. 그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답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묵묵히 듣다가 마지막에 물었다. 우리 집의 규칙을 존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2달의 시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험 기간 동안 나는 내 역할을 조정했다. 내가 맡던 시간의 일부를 동료에게 넘겼다. 나는 그 시간에 내 검진과 운동을 집중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불안했다. 집안의 새로운 발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새로운 어른과도 안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며느리는 퇴근 후 동료와 짧은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피드백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로 채웠다. 아이가 오늘 어떤 놀이를 했는지, 식사는 어땠는지, 낮잠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문장을 나눴다. 구체적인 문장이 쌓이자 신뢰가 쌓였다. 신뢰는 매일 조금씩 만들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내 얼굴에는 여전히 주름이 많았다. 그러나 주름 사이에 새로 놓인 선이 있었다. 단단한 선이었다. 그 선은 나를 탓하는 표정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이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깃발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세 문장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케이크에 꽂힌 양초는 하나였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을 기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협약을 시작한 지 딱 3달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케이크를 자르며 그동안의 변화를 말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정식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팀 내 돌봄 사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전보다 덜 어색해졌다고 말했다. 아들은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체력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다. 나는 무릎 통증이 줄었고 수면이 안정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웃었다. 작은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바람이 없는 방이었다. 약속이 바람을 막아주었다. 나는 그날 밤 노트에 또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다. 제목은 점검이었다. 점검 항목은 3가지였다. 첫째, 내 몸 상태의 변화 기록이었다. 둘째, 협약의 지켜짐 정도를 월별로 체크하는 표였다. 셋째, 예외 상황 발생 횟수와 이유를 적는 칸이었다. 나는 표를 채우며 느꼈다. 눈으로 확인하는 변화는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다. 변화가 숫자로 보이면 마음이 흐리지 않는다. 흐리지 않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다음 달에도 이 표를 채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약속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선물이었다. 봄이 무르익자 손주와 나는 동네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아이와 어른에게 동시에 힘을 준다. 아이는 색색의 그림책 앞에서 눈이 반짝였다. 나는 큰 글씨책을 골라 조용히 읽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나는 속도를 늦추었다. 문장을 천천히 읽고 그림을 오래 보여주었다. 아이는 질문을 자주 했다. 왜 하늘은 파랗냐고 물었다. 왜 나뭇잎은 봄에 더 연두색이냐고 물었다. 나는 과학자처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했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궁금증을 환영하는 표정이었다. 궁금증을 환영하는 표정은 아이의 마음을 넓힌다. 마음이 넓어진 아이는 고집이 줄었다. 고집이 줄자 돌봄의 피로도 줄었다. 나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돌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태도는 배우고 연습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내 노후 재정을 다시 들여다봤다. 주택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항목을 분류했다. 손주 돌봄 비용을 받기로 한 뒤 가계부의 균형이 나아진 것을 체감했다. 작은 금액이지만 숫자가 나에게 존중을 확인시켜 주었다. 존중이 확인되자 결정을 내리는 마음이 단단해졌다. 나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다. 건강비를 최우선으로 올리고 자잘한 충동 구매를 줄였다. 나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매달 한 권의 책을 사서 읽고 한 번의 전시를 보거나 강좌를 듣는 시간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내가 건강하고 생각이 자라는 만큼 손주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나를 채우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채웠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가 불편했던 점을 솔직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함은 관계를 시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때로는 부탁이라는 표현이 너무 늦게 온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라도 미리 말하면 내 일정이 덜 흔들린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수첩을 꺼냈다. 그는 내 말을 받아 적었다. 적는 자세가 진지했다. 며느리는 내 말을 인정하며 자신의 어려움도 말했다. 회사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기면 사과 대신 상황과 대체 방안을 함께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사과의 무게보다 해결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합의했다. 그 주말에 작은 갈등이 하나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TV 시청 시간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아들은 주말에는 좀 더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아빠의 의견에 환호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다. 나는 감정이 앞서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다물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는 아들과 따로 마주 앉았다. 나는 내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의 수면질과 집중력이 화면 시간과 연결된다는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아들은 내 말을 들었다. 아들은 자신의 이유도 말했다. 주말에 함께 보는 영상을 통해 대화 주제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도 이해했다.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다. 주말에는 정해진 시간만큼 함께 보는 동안 대화를 섞고 본 뒤에는 야외 활동을 반드시 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협약서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다. 합의가 문장으로 남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편안해진 마음은 서로를 배려하게 만들었다. 여름이 가까워지며 나는 체력을 더 키우고자 작은 목표를 세웠다. 하루에 1000걸음 더 걷는 목표였다. 아이와 함께 걸을 때는 속도를 천천히 하고 혼자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었다. 동네 공원의 나무는 어느새 짙은 초록이었다. 나는 나무의 잎사귀를 보며 생각했다. 잎사귀는 빛을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디며 자란다. 우리 집도 그랬다. 빛 같은 웃음을 받아들이고 바람 같은 변수를 견디며 자랐다. 성장에는 비밀이 없었다. 반복과 점검과 존중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아이를 돌보던 아들의 동료가 갑작스런 이사를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다시 조정의 시간을 맞았다.
며느리는 바로 대체 인력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내 시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예외의 연속은 약속의 붕괴를 부른다. 나는 며느리와 상의해 임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예약했다. 예약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기 시간이 길었고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일부 시간이 확보되었다. 그 사이 아들은 회사에서 시간 조정 신청을 냈다. 팀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아들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업무 인수인계, 온라인 회의 시간 조정, 야근 대체 근무표를 제출했다. 팀장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구체성은 설득의 힘이었다. 우리는 그 구체성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아이는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아이의 에너지를 흩어놓지 않고 모으는 활동을 찾았다. 작은 텃밭 가꾸기였다. 베란다에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아이는 매일 물을 주며 잎이 자라는 속도를 기다렸다. 기다림이 지루해질 때면 우리는 관찰 일지를 썼다. 아이가 그린 초록색 점과 빨간색 동그라미가 점점 커졌다. 단순한 활동이지만 아이의 일상에 리듬을 만들었다. 리듬이 생기자 떼쓰는 시간도 줄었다.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익혔다. 아이의 하루에도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원칙이었다. 아침에 시작하고 낮에 쌓고 저녁에 마무리하는 흐름을 만들자 아이의 잠이 깊어졌다. 깊은 잠은 모두를 쉬게 했다. 한밤중에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작은 사건이 생겼다. 베란다 바닥이 젖으면서 미끄러워졌고 아이가 잠깐 미끄러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고 직후 나는 즉시 현장을 정리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즉시 알렸다. 며느리는 놀랐지만 내 보고가 구체적이어서 금세 안정을 찾았다.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우리는 같은 오후에 베란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작은 비용이었지만 큰 안심이 되었다. 우리는 사고를 숨기지 않았다. 숨김은 불신으로 이어진다. 드러냄은 개선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개선의 편에 서기로 여러 번 다짐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내게 작은 봉투 대신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비용을 매달 고정일에 이체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자동화는 감정의 마찰을 줄인다. 돈을 둘러싼 감정은 미묘하다. 고정된 흐름을 만들면 그 미묘함이 줄어든다. 우리는 비용의 항목도 간단히 정리했다. 식사와 간식, 교통비, 놀이 재료비, 예외 상황의 추가 비용을 분리하기로 했다. 분리는 명료함을 준다. 명료함이 있으면 오해가 줄어든다. 오해가 줄면 다툼도 줄어든다. 어느 저녁 아들은 나에게 고백했다. 처음에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비용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숫자로 확인하는 일이 자존감을 세운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들의 고백이 기쁘면서도 조금은 아팠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이었다. 늦게 배우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다시 거실을 환하게 비추던 날, 우리는 처음 약속을 세운 지 반년을 맞았다. 나는 노트를 펼쳐 반년 동안의 변화를 정리했다. 체중이 소폭 줄었다. 혈압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왔다. 수면의 질이 점수로 올랐다. 아이는 말이 더 풍부해졌고 짜증이 줄었다. 며느리는 재택근무가 정식 도입되어 주당 이틀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은 팀 내에서 돌봄과 업무를 병행하는 모델 사례로 발표를 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 동안 아들은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가족 내 협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외 규정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비용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었다. 나는 차분히 답했다. 핵심은 3가지라고 말했다. 기록, 경계, 제도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3단어를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에 넣었다. 나는 그 마지막 장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이 되자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다. 카인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처음의 문자를 떠올렸다. 부탁한다는 마침표 없는 문장이었다.
지금이라면 그 문자를 받은 나는 아마도 다르게 답했을 것이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내 가능한 시간을 말했을 것이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공유했을 것이다. 예외 규정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비용에 대한 논의를 미루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사람은 늦게라도 배울 수 있다. 배운 뒤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선택이 쌓이면 삶은 달라진다. 나는 내 삶을 조금씩 옮겨 놓았다. 그 옮김이 나를 살렸다. 여름의 끝자락에 작은 위기가 다시 왔다.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시작하던 첫 주였다. 아이는 아침이면 울음을 터뜨렸다. 며느리는 마음이 약해졌다. 처음 며칠은 내가 함께 등원길에 동행했다. 아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교실 문 앞에서 아이의 눈은 흔들렸다. 나는 아이의 키 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다. 나는 늘 여기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나면 더 큰 아이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했다.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자 울음은 줄었다. 대신 아이는 피곤해했다. 오후에 집에 오면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아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숨소리를 들었다. 숨소리는 안정의 박자였다. 나는 그 박자에 맞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 주 중반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갑자기 외근을 가야 한다고 했다. 아이의 하원 시간이 겹쳤다. 나는 달력을 확인했다. 그날은 내가 운동 가는 날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내 몸의 약속과 가족의 약속이 맞부딪혔다. 나는 협약서의 예외 규정을 떠올렸다. 오늘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먼저 물었다. 다시 예외가 습관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하원을 맡겠다고 말했다. 대신 내 운동은 내일 첫 시간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체육관에 예약 변경을 했다. 예약을 바꾸는 동안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러나 곧 정리했다. 예외 뒤에는 반드시 보상 행동을 붙이기로 한 내 원칙을 떠올렸다. 보상 행동은 내일의 첫 수업이었다. 예외의 흔들림을 보상의 무게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원길의 아이는 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친구와 장난감 자동차를 바꿔 가지고 놀았다고 했다. 선생님이 그림을 칭찬해 주었다고 했다. 나는 아이의 말을 끊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내도록 기다렸다. 아이는 이야기의 끝에 본인의 말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칭찬했다. 아이의 말하기는 처음 만난 날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아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덜 울고 덜 소리친다. 덜 울고 덜 소리치는 아이는 돌봄을 덜 소모적으로 만든다. 나는 아이의 성장과 나의 학습이 서로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 운동 시간을 희생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답장을 적었다. 나는 희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나는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 그 선택의 균형을 맞출 거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웃는 얼굴이었다. 이모티콘 뒤에 짧은 문장이 따라왔다. 배웠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다. 배우는 우리는 든든했다. 배우는 사람은 오래 버틴다. 며칠 후 나는 정형외과 재진을 받았다. 의사는 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노트에 의사의 말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다. 내 몸의 한계를 수치와 문장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계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 기록을 공유하면 상대는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해가 쌓이면 요구의 톤이 달라진다. 톤이 바뀌면 갈등의 강도도 줄어든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 존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물이었다. 초가을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팀 리더 대행 자리였다. 책임이 늘어나는 자리였다. 며느리는 내게 조심스럽게 상의했다. 자리를 맡으면 일정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길이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맞다고 답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하자고 말했다.
대신 약속을 다시 정비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달력을 다시 펼쳤다. 나는 가능한 시간을 선명하게 표시했다. 불가능한 시간도 분명하게 표시했다. 예외 규정은 그대로 두되 예외가 반복될 경우 대체 방안을 24시간 내에 찾는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우리는 서명했다.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책임을 작동시켰다. 며느리가 새로운 자리를 맡은 첫 주, 나는 집안의 작은 리듬을 더 세밀하게 조정했다. 아이가 아침에 떼를 쓰면 나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았다. 때가 심한 날에는 10분 먼저 준비를 시작했다. 시간의 여유가 감정의 여유를 만들었다. 며칠 지나자 아이의 등원은 다시 안정되었다. 며느리는 매일 저녁 간단한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다는 한 단어 뒤에 구체적 관찰을 붙였다. 오늘 아이가 스스로 양말을 신었다고 말했다. 오늘 아이가 낮잠 시간에 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구체성은 나에게 보상이 되었다. 보상은 돈만이 아니었다. 보상은 인정과 기록으로도 가능했다. 초가을 하늘이 높아졌다. 나는 아이와 공원 벤치에 앉아 노란 은행잎을 모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날아올랐다. 아이는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불어보았다. 잎은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아이는 내려앉는 잎을 보며 말했다. 천천히가 예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의 미학을 아이에게서 배웠다. 천천히는 늦음이 아니었다. 천천히는 정교함이었다. 정교함은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도 천천히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반년의 변화를 기념하고 싶었다.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맞췄다. 셋, 둘, 하나의 순서로 빨간 불이 깜박였다. 사진 속 우리는 서로 가까웠다. 그러나 뒤엉키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인화해 냉장고 옆에 붙였다. 협약서와 긴급 연락망 종이 옆이었다. 사진 약속 정보가 한 벽면에 모였다. 그 벽은 우리 집의 심장이 되었다. 심장이 뛰면 온몸에 피가 돈다. 벽에서 시작된 질서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세탁기 위 빨래 바구니, 싱크대 옆 설거지 수세미, 현관 신발의 방향까지 작은 질서가 큰 평화를 만들었다. 어느 저녁 아들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끼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움은 특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답했다. 다만 무시당하는 순간 외로움이 가장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말했다. 예전에는 엄마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미안함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눌리지 않기로 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함이 오래 머물면 죄책감이 되는데 죄책감은 행동을 막는다고 말했다. 고마움이 오래 머물면 책임감이 되는데 책임감은 행동을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마움을 오래 머무르게 하자고 합의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바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마음은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었다. 고요함은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경계를 점검하고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세 가지 문장이 내 삶의 바퀴가 되었다. 바퀴가 있을 때 수레는 덜 흔들린다. 덜 흔들리는 수레는 더 멀리 간다. 나는 나의 멀리로 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손주의 말투가 또렷해졌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졸리다고 말했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싫다는 표현도 했다. 표현이 구체적일수록 떼쓰는 시간이 줄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다. 안아주고 설명해주고 기다리게 했다. 기다림을 배우는 아이는 회복력이 크다. 아이의 회복력은 돌봄자의 삶을 가볍게 만든다. 며느리는 저녁에 아이의 하루 기록을 읽으며 웃었다. 우리 셋의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회사에서 돌봄 관련 내부 간담회에 발표자로 섰다. 그는 가족 내 협약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발표를 준비하며 지난 반년을 정리해보니 우리가 해온 것이 작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몇 명의 동료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와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협약서를 익명으로 참고 자료로 나눠주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 집에서 작동한 원리가 다른 집에서도 작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유는 나눔이었고 나눔은 관계의 사회를 넓혀주었다. 11월 초 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다. 일부 수치는 좋아졌고 일부는 경계였다. 의사는 꾸준함을 칭찬하며 식단을 조금 더 조절하라고 말했다. 나는 밤에 간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상을 줬다. 상은 새로운 쿠션이었다. 거실 의자에 놓고 허리를 받치는 용도로 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때 허리가 덜 아픈 것을 느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생활의 질을 바꿨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거창하지 않기에 지속 가능하다. 초겨울 바람이 불던 주말, 아들은 아이와 함께 자전거 연습을 했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아들이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보고 바로 일어났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어떤 집에서는 넘어질 때마다 할머니가 달려간다. 그 마음은 따뜻하지만 때로 아이의 자립을 늦춘다. 나는 내 마음을 천천히 뒤로 물렸다. 물러섬은 방임이 아니었다. 물러섬은 믿음이었다. 믿음은 관계를 자라게 한다. 어느 평일 저녁, 며느리가 작은 봉투 대신 메모 한 장을 건넸다. 메모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의 감사 3가지라는 제목이었다. 첫째, 아이가 낮잠을 잘 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적혔다. 둘째, 내가 미리 준비해준 간식 덕에 아이가 배고파 울지 않았다고 적혔다. 셋째, 우리가 만든 예외 규정 덕분에 자신이 죄책감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적혔다. 나는 메모를 읽으며 목이 뜨거워졌다. 감사는 행동의 연료였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집은 부드럽게 움직인다. 나는 그 메모를 협약서 옆에 붙였다. 감사와 약속이 나란히 섰다. 둘은 서로를 지켰다. 그러나 겨울 초입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아들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돌았다.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팀원 모두가 불안해했다. 아들은 내게 말했다. 혹시 내가 일을 쉬게 되면 돌봄 분담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한 정보를 요구한다. 우리는 가능한 정보를 모았다. 아들은 인사팀과 상담을 했다. 며느리는 회사의 상황을 분석했다. 나는 가계부를 다시 열어 최소한의 지출로도 버틸 수 있는지 가늠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우리를 침착하게 했다. 아들이 일시적으로 쉬게 된다면 그는 아이 돌봄을 전담하고 나는 내 건강 루틴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용 항목은 재조정하되 감사의 기록은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는 사인했다. 불확실성을 문장으로 묻자 공포가 줄었다. 몇 주 후 구조조정의 범위가 발표되었다. 다행히 아들의 팀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몇몇 친한 동료가 회사를 떠났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살아남음은 늘 기뻐만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버틴 자의 미안함을 죄책감으로 두지 말라고 말했다. 그 에너지를 동료를 돕는 행동으로 바꾸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퇴사하는 동료의 인수인계를 자원하고 남은 동료들의 일정을 재정비했다. 무너지는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팀의 중심이 된다. 중심은 흔들림을 덜 느낀다. 아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다. 겨울밤에 나는 잠깐 깼다. 창밖에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따뜻한 물을 마셨다. 내 발걸음은 조용했다. 벽에 붙은 사진과 협약서와 메모들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다시 적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내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 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문장의 모양이 달라지자 내 숨이 더 깊어졌다. 나는 물을 다 마시고 불을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잠은 금세 왔다. 연말이 다가오자 우리는 작은 회식을 했다. 집에서 소박하게 준비했다. 며느리는 잡채를 만들고 아들은 불고기를 구웠다. 나는 김치를 꺼내고 미역국을 끓였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의 음식이 놓였다. 각자의 손길이 담긴 음식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접시에 조금씩 덜어주었다. 아이는 국수처럼 잡채를 길게 늘어뜨리며 웃었다. 우리는 아이의 웃음을 보며 또 웃었다. 웃음이 겹겹이 쌓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올해의 한 줄 소감을 말했다. 그는 배웠다고 말했다. 아들은 바꿨다고 말했다. 나는 지켰다고 말했다. 세 단어가 우리의 연말을 정리했다. 배우고 바꾸고 지키는 일이 한 집 안에서 순환하고 있었다. 연초가 되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나는 눈 수술의 시기를 의사와 상의해 상반기 말로 잡았다. 회복 기간의 돌봄 분담을 다시 문장으로 정리했다. 며느리와 아들은 휴가를 나눠 쓰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늘리고 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모든 가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음식은 간단하게, 청소는 주당 한 번 도우미를 쓰기로 했다. 지출이 늘어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합의였다. 우리는 사인했다. 사인은 책임의 서명이고 안도의 서명이다. 서명을 마치자 마음이 놓였다. 놓인 마음 위에 우리는 다시 일상을 올려놓았다. 아이의 키가 눈에 띄게 자랐다. 계단을 2칸씩 오르려 했다. 나는 손을 뻗어 천천히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내 말을 듣고 한 칸씩 올랐다. 한 칸씩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는 이제 안다. 아이가 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아이가 자라듯 우리도 자라왔다. 우리 집은 천천히이지만 확실하게 변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 새 공기를 들였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스쳤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계속 배우자고 말했다. 배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봄의 문턱에서 눈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다. 나는 날짜를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수술 전 검사, 수술 당일, 회복 주간의 일정이 한눈에 보였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주에 맞춰 휴가를 신청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추가 예약을 마쳤다. 준비는 번거로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인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든다. 나는 수술 전날 침대 머리맡에 노트를 올려놓았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가족에게 남길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잘 지낼 것이다라고 적었다. 마침표는 분명했다. 그 문장은 나에게도 약이 되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밝았다. 의사는 차분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던 첫날, 가슴이 눌리던 순간, 처음 꺼낸 협약의 문장, 한밤중의 열과 응급실, 협약서 아래 붙어있는 감사 메모,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삶의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마침표가 있었다. 혼란의 문장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표가 있으니 다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수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며느리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많은 문장이 오갔다. 오늘은 침묵의 문장이면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은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며느리는 커튼을 조절해 빛을 약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체크했다. 아이는 조용히 내 옆에서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종이에 우리 셋을 그렸다. 눈이 큰 인물들 사이에 웃음이 있었다. 아이가 종이를 내 손에 올려놓았다.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종이를 쓰다듬었다. 종이의 얇은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자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확인은 불안의 반대였다. 회복 주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시야가 조금 더 밝아졌다. 색이 선명해졌다. 계절의 초록이 더 깊게 보였다. 나는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들였다. 아이는 창틀에 작은 화분을 올렸다. 지난 여름 심었던 방울토마토의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왔다. 우리는 새싹을 보며 웃었다. 새싹은 끈질겼다. 겨울을 넘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 집의 약속도 그랬다. 겨울의 위기와 불안을 넘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약속은 한 번 지키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매일 조정하고 확인하고 존중하는 일이었다. 반복은 지루하지만 반복이 없는 약속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봄비가 오던 날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회사에서 돌봄 친화 업무 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을 논의할 거라고 했다.
며느리는 설문 문항을 보며 우리 집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와 돌봄의 가치를 누가 보상하는가라는 문항에 오래 머물렀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집의 작은 협약이 회사의 큰 방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했다. 변화는 언제나 개인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변화가 가정으로, 가정의 변화가 직장으로, 직장의 변화가 사회로 흐를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흔적은 있을 것이다. 초여름 아이는 4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를 작게 준비했다. 우리는 케이크 대신 작은 컵케이크를 만들었다. 아이는 밀가루를 체에 내리며 기침을 했다. 나는 웃으며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아이는 반죽을 손으로 만지며 질감을 즐겼다. 오븐에서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우리는 초를 하나씩 꽂았다.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었다. 초가 꺼졌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존중의 지속이었다.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의 약속도 함께 자라기를 바랐다. 그 여름, 며느리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돌봄과 업무 균형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사내 뉴스레터에 간단한 인터뷰가 실렸다. 며느리는 가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협약의 핵심을 말했다. 기록으로 시작하고 경계로 정리하고 제도로 확장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다. 우리 집이 걸어온 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길이 될 수 있었다.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준비가 있던 편이라고 답했다. 운은 준비가 있을 때 기회로 바뀐다. 준비 없는 운은 금세 사라진다. 한여름 폭염이 찾아왔다. 냉방 비용은 늘어났다. 나는 가계부에서 전기요금을 미리 높게 책정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아이의 건강을 위험에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지출을 줄였다. 장을 볼 때 계획을 세우고 남는 음식이 없도록 분량을 조절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복지모를 통해 선풍기를 하나 더 구입했다. 아들은 창문 틈 방풍 처리를 했다. 작은 조치들이 합쳐져 집 안의 온도가 낮아졌다. 우리는 견딜 수 있었다. 견딤은 특출난 용기보다 꾸준한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다. 여름의 끝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변화를 또렷하게 느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을 점령했다. 나는 무료 보육원이 아니라는 외침으로 내 존재를 지키려 했다. 지금 나는 다르게 말한다. 나는 내 삶의 관리자라고. 관리자는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분노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해결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해결은 관리가 한다. 나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5분씩 나의 관리자 회의를 열었다. 아침에는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밤에는 지킨 것과 못 지킨 것을 기록했다. 못 지킨 것에는 변명 대신 다음 시도를 적었다. 그 5분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었다. 수영장에서 물속에 얼굴을 담갔다. 모래놀이터에서 친구에게 장난감을 빌려달라고 말할 줄 알았다. 나는 아이의 뒤에서 박수를 쳤다. 박수는 조용했지만 진심이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움은 지나치지 않을수록 오래간다. 우리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자주 고마움을 나눴다. 고마움은 우리 집의 공기였다. 그 공기 덕분에 나는 숨쉬기 쉬웠다. 여름의 마지막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처음에 나와 대화를 했다. 협약을 꺼내기 전에 나, 부탁이라는 문장 앞에서 얼어붙던 나, 스스로를 비난하던 나와 대화를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잘 버텼다고. 이제는 더 잘 고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내 몸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말들을 조용히 건네자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용히 굴러가 사라졌다. 나는 가벼워졌다. 가벼운 마음은 더 멀리 날아간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내 마음은 고요했다.